숨통은 확실히 끊어놓은 거야. 어설프게 살려두면 골치 아파. 폭우가 쏟아지는 북한산 자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날씨에 산채로 묻히면 귀신도 못 기어 나옵니다.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축 늘어진 여자의 몸 위로 차가운 흙을 쏟아부었습니다. 믿었던 사촌 오빠의 사주로 차가운 땅 속에 생매장당하게 된 재벌가 상속녀.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흙더미 아래 북한산 깊은 곳에 숨어 지내던 인간 병기가 놈들의 만행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지옥 끝에서 살아 돌아온 그녀의 핏빛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았습니다. 북한산의 험준한 산줄기 위로 억수 같은 장대비가 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비포장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박혔습니다. 찌그러진 보닛 위로 피어오르는 희뿌연 연기는 쏟아지는 빗줄기에 짓눌려 금세 사그라들었고 박살난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꺼져가는 생명처럼 위태롭게 숲의 입구를 비추고 있었어요. 운전석 문이 억지로 뜯겨나가듯 열리며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쓴 사내 킬러 바이퍼가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가죽 장갑을 입으로 물어 거칠게 당겨 고쳐 끼더니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뒷좌석 문을 열어젖혔죠. 그 안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대한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강세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짐짝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된 명품 드레스 자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셨지만 묘하게도 그 처연한 아름다움은 어둠 속에서도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이퍼의 안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신경질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면서도 거만했습니다. 세희의 사촌 오빠이자 이 끔찍한 사고를 사주한 악마 최현우였습니다. 야, 박두식? 처리했어?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최현우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바이퍼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 상무님. 성격도 급하십니다. 방금 막 차 들이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빗길이라 미끄러워서 저도 황천길 같이 갈 뻔했는데요. 내 목숨 따윈 안 궁금하고 그 기집애는 숨통은 확실히 끊어놓은 거야. 어설프게 살려두면 내 목이 날아가는 줄 알아. 최현우의 독설에 바이퍼는 세희의 목에 손가락을 푹 찔러 넣듯 갖다 대며 대답했습니다. 맥박이 거의 안 잡힙니다. 이 날씨에 산채로 묻히면 살아나올 확률은 제로죠. 아니, 귀신도 못 기어 나올 겁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럼 빨리 묻어버려. 깊게 파서 아무도 못 찾게 하라고. 멧돼지가 파먹든 썩어 문드러지든 상관없으니까.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최현우가 무언가 생각난 듯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깐. 야, 박두식? 너 설마 그냥 덮으려는 건 아니지? 그 기집애 목에 걸린 거 확인해봐. 뭐요? 아, 목걸이 말씀입니까? 그래, 이 멍청한 자식아.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강남 빌딩 한 채 값이야. 그걸 땅속에 썩히게. 당장 뜯어서 챙겨와. 바이퍼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세희의 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 사이로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보석이 눈에 들어왔죠. 아, 참나. 재벌들은 다르구만. 동생 죽이는 판국에 보석 걱정이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챙겨갈 테니 잔금이나 준비해 두시죠. 바이퍼는 전화를 어깨에 낀 채 의식을 잃은 세이의 목에서 목걸이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가느다란 쇠사슬이 툭 끊어지며 세이의 하얀 목덜미에 붉은 생채기가 선명하게 남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걸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들리냐? 챙겼다. 끊어. 바이퍼는 전화를 끊고 세이를 짐짝처럼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그리고는 숲속 깊은 곳, 미리 봐둔 폐초소 인근의 공터로 발걸음을 옮겼죠.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졌지만 그는 익숙한 듯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공터에 도착한 바이퍼는 어깨에 메고 있던 세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세이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죠. 그는 허리춤에서 접이식 야전삽을 꺼내 능숙한 솜씨로 젖은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빗물과 섞여 질척해진 흙더미가 순식간에 쌓여갔고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깊이의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이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구덩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나 원망하지 마. 재벌가에 태어난 죄라고 생각하라고. 돈 많은 게 명줄 단축시키는 지름길인 줄 누가 알았겠어? 당신 오빠란 놈이 진짜 악질이지. 나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야. 바이퍼는 킬킬거리며 세이의 몸을 발로 차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그녀의 고운 얼굴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죠. 흙이 코와 입을 덮어가자 세이의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미세하게 꿈틀거렸지만 쏟아지는 폭우 소리에 묻혀 바이퍼는 그 작은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잘 가라. 다음 생에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오래오래 살아. 그는 기계적으로 흙을 덮고 군용 부추로 꾹꾹 밟아 지면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낙엽들을 긁어모아 가파헤친 흔적을 덮자 그곳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감쪽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죠. 같은 시각 그곳에서 수직으로 수십 미터 아래에 위치한 지하 안반 속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이무진 상사의 비밀 은신처였어요. 콘크리트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사이로 붉은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무진은 날카로운 눈매로 지중 음향 탐지기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는 것을 주시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 시간에 북한산 한복판에서 땅을 파는 진동이라 멧돼지나 산사태 파형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인위적인 삽질 소리야. 그것도 아주 규칙적인. 무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탄탄한 근육질 몸 위로 검은색 전술 조끼가 입혀졌고 허벅지에는 묵직한 단검이, 손에는 고성능 야간 투시경이 들려졌죠. 그는 이것이 단순한 등산객의 조난 사고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인 고스트 요원으로서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피해야 했지만 그의 감각은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를 강렬하게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위치 확인. 3번 폐초소 11시 방향 200m 지점. 침입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젠장, 어떤 미친놈이 이 태풍 속에 산을 타? 무진은 장비를 챙겨 은신처에 위장된 출입구를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무진은 빗줄기를 뚫고 산짐승처럼 빠르고 은밀하게 목표 지점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질 법도 했지만 수년간의 특수 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무진은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긴 했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부자연스럽게 다져진 흙과 훼손된 낙엽들이 선명하게 들어왔죠. 그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흙냄새를 맡으며 젖은 땅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건 군용 부추 자국이야. 일반인이 아니군. 발 사이즈 280, 하중이 깊게 실렸어. 무거운 걸 들고 왔다가 가볍게 나갔다는 소린데 여기서 무슨 짓을 벌인 거지? 무진은 등 뒤에서 야전삽을 꺼내 망설임 없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 근육이 팽팽하게 솟아올랐고 흙더미가 사방으로 튀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삽 끝에 묵직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걸렸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에 무진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설마. 무진은 삽을 던지고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곧이어 흙투성이가 된 하얀 손이 드러났습니다. 무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그는 다급하게 얼굴 쪽에 흙을 걷어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 드러난 세이의 얼굴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진흙탕에 뒹굴어 엉망이 되었지만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저주에 걸려 잠든 숲속의 공주처럼 비현실적이었어요. 젠장, 여자잖아. 아직 따뜻해. 살아있어?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세이의 목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희미한 박동이 손끝에 전해졌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축 늘어진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조금만 버텨요. 살려줄 테니까 제발 숨만 쉬라고. 무진은 주변을 빠르게 경계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울 새도 없이 가장 은밀한 경로를 통해 다시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무진의 벙커로 돌아온 두 사람의 모습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무진은 세이를 수술대처럼 생긴 간이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을 가위로 잘라냈죠. 저체온증이 오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그는 따뜻한 담요로 그녀를 감싸고 산소 마스크를 씌운 뒤 능숙한 솜씨로 혈관을 찾아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버텨야 해. 억울해서라도 살아야 할 거 아냐?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몰라. 무진이 세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치료를 위해 그녀의 몸을 살피던 무진의 시선이 목덜미에 멈췄습니다. 무언가에 긁힌 듯한 붉은 상처와 손가락으로 조른 듯한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죠. 무진은 침대 옆 모니터를 켜고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지문 검색 완료. 이름 강세희. 26세. 대한그룹 상속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여자가 왜 여기 묻혀 있어? 모니터에 뜬 그녀의 프로필 사진에는 목에 화려한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진은 다시 세이의 목을 쳐다보았죠. 목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뜯겨나간 상처만 남아 있었어요. 강도 살인? 아니야. 그 정도 잡범들이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서 매장까지 하고 갈 리가 없어. 게다가 그놈 프로였어. 이건 계획된 처형이야. 무진은 세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를 살리는 순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은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그것도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진 여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벙커한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고요 속에서 세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진은 깜짝 놀라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어요. 정신이 들어요? 내 말 들립니까?
세희가 아주 천천히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잃은 흐릿한 눈동자가 무진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담았죠. 그녀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야?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내뱉는 세희의 첫마디에 무진은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무진을 향한 본능적인 의지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무진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그녀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가장 부드럽고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산속에 묻혀있던 당신을 제가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마치 그들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 벙커 안을 울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재벌가 상속녀와 세상에서 잊힌 고스트 요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기막히고도 위험한 동거가 막 시작되고 있었죠.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던 그 밤으로부터 꼬박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했지만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무진의 은신처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죠. 눅눅한 습기와 알코올 솜의 톡 쏘는 냄새가 뒤섞인 벙커의 공기는 숨막힐 듯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앓던 강세희가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낯선 콘크리트 천장과 투박하게 돌아가는 환풍기 날개뿐이었어요. 세희는 상체를 일으키려다 머리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에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 작은 신음소리에 벙커 한 구석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던 이무진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세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물었죠. 정신이 듭니까? 제 말이 들려요? 세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무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숨이 멎을 만큼 조각 같은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세희가 떨리는 손으로 붕대가 감긴 자신의 머리를 감싸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 어디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요? 진정하십시오. 당신은 사흘 전 빗길에서 사고를 당했고 제가 구조해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무진이 침착하게 대답하며 미지근한 물이 담긴 컵을 건넸지만 세희는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컵이 바닥을 뒹굴며 물이 쏟아졌죠. 세희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사고라니?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이름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고? 세희의 절규에 벙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사고의 충격으로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심각한 해리성 기억상실 상태였던 것입니다. 무진은 바닥에 떨어진 컵을 주워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도도한 상속녀가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잊은 채 아이처럼 떨고 있는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으니까요. 무진은 한숨을 삼키며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일시적인 쇼크 상태일 겁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으니까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말고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무진은 책상 위에 있던 태블릿 PC를 켜서 미리 조사해둔 프로필 화면을 세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도도하게 웃고 있는 세희의 사진과 함께 대한그룹 상속녀 강세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강세희, 26세,
대한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그게 당신 이름입니다. 세희는 화면 속 여자를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지만 마치 남의 얼굴을 보는 듯한 낯선 기분만이 맴돌았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난 이런 옷도, 이런 사람들도 기억 안 나요. 당신이 날 속이는 거죠?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죽을 뻔했고 누군가 당신을 땅에 묻으려 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꺼냈고요. 무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세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땅에 묻으려 했다는 말이 주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이죠. 무진은 겁에 질린 그녀에게 더 이상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무진의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눈빛에 세희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적어도 눈앞에 이 남자가 자신을 해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최연우가 강세희의 영정 사진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죠. 영정 속 세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우의 울음소리는 장례식장을 가득 메울 만큼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세희야,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오빠는 어떡하라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현우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습니다. 실시간 뉴스는 비운의 상속녀를 잃은 사촌 오빠의 애끓는 형제애를 대서특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문객을 맞이하고 VIP 휴게실로 들어온 순간 현우의 얼굴에서 슬픔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넥타이를 매만지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뱉었습니다. 아, 눈물 연기도 체력이 좋아야 해먹지. 목이 다 쉬었네. 문 앞에 서 있던 비서가 쭈뼛거리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현우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죠. 주가는 올랐어? 네, 상무님의 승계가 확실시되면서 장마감 직전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사회 분위기도 상무님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현우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가짜 시신을 태워 만든 완벽한 장례식, 그리고 동정 여론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두식, 그 자식은 연락 왔어? 아직 연결이 안 됩니다. 산에서 내려온 뒤로 잠적한 것 같습니다. 현우는 짜증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돈 줬으면 쥐 죽은 듯이 박혀 있을 것이지. 찝찝하게 구네. 혹시 모르니까 산 쪽에 사람 좀 풀어놔. 냄새 맡는 기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시각 킬러 바이퍼는 잠적은커녕 다시 북한산 숲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그친 뒤 맑게 갠 산속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바이퍼의 눈빛은 뱀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는 며칠 전 자신이 세희를 묻었던 장소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시신을 묻고 흙을 덮어 평평하게 다져놨었는데 땅은 누군가 파헤친 것처럼 엉망이었고 구덩이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거 봐라. 분명히 숨통이 끊어지는 걸 확인했는데. 바이퍼가 담배를 꺼내 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은 미세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반 등산화가 아닌 특수부대원들이나 신을 법한 전술화 자국이었죠. 바이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떤 놈이지?
내 물건에 손을 댄 새끼가 멧돼지가 파먹은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이 꺼낸 거야. 그는 즉시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들고 발자국이 향한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킬러인 그의 감각이 낯선 침입자의 냄새를 정확하게 쫓고 있었죠. 발자국은 수풀을 지나 가파른 암벽지대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진의 은신처가 있는 방향이었죠. 쥐새끼가 한 마리 숨어 있었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사냥이 되겠어. 바이퍼는 입에 문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 소리 없이 암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무진의 벙커 안. 세이는 조금 안정을 찾은 듯 침대에 기대어 앉아 벙커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벽면과 복잡한 통신 장비들, 그리고 한쪽 벽에 걸려 있는 총기류는 그녀에게 낯선 공포심을 주었지만 동시에 무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죠. 세이의 시선이 벙커 구석에 마련된 작은 선반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군번줄 몇 개와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무진과 함께 웃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구들인가요? 세이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무진이 고개를 돌려 선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짙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죠. 제 팀원들이었습니다. 작전 중에 모두 전사했죠. 저만 살아남았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물었네요.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숨어 사는 이유니까요. 그들의 억울함을 풀기 전까진 저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진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깊은 고독에 세이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기억을 잃은 자신도 외로운 처지였지만 세상에서 지워진 채 홀로 싸우는 무진의 외로움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세이는 저도 모르게 무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같아요. 날 구해줬잖아요. 세이의 순수한 위로에 무진이 막 대답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벙커 내부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삐삐. 적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고 모니터 화면에는 벙커 입구 100m 전방에 접근하는 붉은 점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무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침입자야. 위치가 너무 정확해. 발자국을 추적한 건가? 무진은 즉시 간이 침대 밑에서 소총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철커덕하는 금속성 소음에 세이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안았죠. 무슨 일이에요? 누가 오는 거예요? 설마 그 사람들이에요? 당신을 묻었던 놈일 겁니다.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냄새를 맡고 온 모양이군요. 네, 날 묻었던 사람이요? 그럼 날 죽이러 오는 거예요? 세이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본능적이었으니까요. 무진은 세이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놈은 프로입니다. 이곳이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당장 여길 떠나야 합니다. 무서워요. 나 다리도 아픈데 어떻게 가요? 세이가 울먹이자 무진은 망설임 없이 등을 내밀었습니다. 엎혀요. 내가 당신 지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걸고 당신 살려서 내보냅니다. 무진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세이는 떨리는 팔로 무진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무진의 넓고 단단한 등이 그녀의 몸을 안정적으로 받쳐주었죠. 무진은 세이를 업은 채 벙커 뒤쪽에 숨겨진 비상 통로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동굴을 통과하는 동안
세희는 무진의 등에서 전해지는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두려움의 박동이 아니라 세희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의 울림이었어요. 꽉 잡아요. 놓치면 죽습니다. 무진이 낮게 경고하며 암벽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벙커에 위장된 출입구가 부서지며 바이퍼가 들이닥쳤습니다. 바이퍼는 단검을 든 채 텅 빈 벙커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간이 침대와 바닥에 떨어진 링거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 방금까지 여기 있었단 말이지? 바이퍼는 침대 위에 손을 얹어 온기를 확인하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하네. 쥐새끼가 아주 가까이 있어. 이거 숨바꼭질이 생각보다 더 재밌겠는데? 그는 벙커 바닥에 떨어진 세희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주워들고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진과 세희가 사라진 비상 통로 쪽을 정확히 응시했죠. 어둠 속으로 사라진 두 사람과 그들을 쫓는 사냥꾼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젖은 숲의 고요를 찢고 있었습니다. 이무진은 강세희를 등에 업은 채 미친 듯이 산비탈을 내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머물던 벙커가 발각된 이상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었으니까요.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물기를 머금은 낙엽과 지늙은 빙판길처럼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그는 북한산의 모든 지형지물을 제 집 안방처럼 꿰뚫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무진이 거친 호흡 사이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 매달린 세희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진의 옷자락만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가파른 암벽을 돌아 숲이 우거진 골짜기 깊숙한 곳에 다다르자 낡고 허름한 산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보기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폐가였지만 사실 이곳은 무진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 둔 제2의 안전가옥이었죠. 무진은 산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세희를 낡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새로 밖을 경계했습니다. 아직 추격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숲의 공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 날 죽이러 온 거 맞죠? 세희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무진은 창가에서 물러나 세희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곳은 쉽게 찾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놈들이 오더라도 제가 당신을 지킵니다. 무진은 불안해하는 세희를 안심시키기 위해 산장 구석에 숨겨둔 비상전력을 가동했습니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전등이 켜지고 먼지 쌓인 탁자 위에 놓여있던 낡은 태블릿 PC에도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진은 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 채널을 틀었죠. 그때였습니다. 산장 밖 멀지 않은 곳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군화 발소리가 착착착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단순한 킬러가 아니야. 이건 정규군의 움직임인데? 무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산장 아래쪽 공터에는 군용 트럭 2대가 멈춰 섰고 완전 무장한 병력들이 산장을 포위하듯 넓게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지휘봉을 딱딱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무진의 과거 상관이자 최현우와 결탁하여 무진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 박상령 준장이었죠. 그의 옆에는
벙커를 뒤지다 허탕을 치고 내려온 바이퍼가 삐딱하게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이, 장군님. 너무 늦게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쥐새끼 꼬리 밟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바이퍼가 빈정거리는 투로 말하자 박상령은 불쾌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 조심해. 내 놈이 일처리를 깔끔하게 못해서 내가 직접 움직인 거다. 민간인 나부랭이가 설치니까 쥐새끼가 도망간 거 아니냐? 박상령은 부하에게 확성기를 건네받으며 산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숲 전체를 울릴 만큼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이무진 상사?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오랜만이군. 쥐새끼처럼 숨어 살더니 꼴이 아주 말이 아니야? 산장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무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자신의 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배신했던 바로 그 악마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세희가 놀란 토끼 눈으로 무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군인이라면서요? 저 사람들이 우릴 도와주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놈들은 우릴 죽이러 온 겁니다. 저자가 바로 내 동료들을 죽인 배신자입니다. 무진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켜놓았던 태블릿 PC에서 긴급 속보를 알리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대한그룹 강세의 상속녀의 연결식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엄수되고 있습니다. 유족 대표인 최연우 상무는 비통한 심정으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희의 시선이 화면으로 꽂혔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영정사진이 국화꽃 속에 파묻혀 있었고 검은 상복을 입은 최연우가 눈물을 훔치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세희야, 부디 그곳에선 편안하기를. 오빠가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최연우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순간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푸른색 광채가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희의 목에서 뜯어갔던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최연우는 마치 전리품을 과시하듯 목걸이를 쥐었다 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 그 장면을 본 순간 세희가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뇌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죠. 비 오는 밤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검은 세단. 차창 너머로 보이던 바이퍼의 잔혹한 눈빛. 자신의 목을 조르며 목걸이를 뜯어내던 거친 손길. 그리고 빗속에서 들려오던 최연우의 차가운 목소리. 숨통은 끊어놨어? 땅속에 썩히기엔 주인이 너무 불쌍하지. 헉, 헉. 세희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눈동자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차갑고 시퍼런 분노가 들어차기 시작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무진이 놀라서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세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기억났으니까요. 세희의 목소리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소녀의 목소리가 아닌 냉철하고 도도한 상속녀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죠. 그녀는 태블릿 화면 속 최연우의 얼굴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최연우, 네가 감히 날 생매장해? 그것도 내 돈으로 상킬러를 시켜서? 무진은 세희의 변화에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을 찾은 그녀에게선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무진 씨, 밖에는 킬러랑 군인들이 깔려 있죠? 우릴 살려보낼 생각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잘 됐네요.
나도 여기서 죽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나가서 싸워요. 저들을 부셔버리고 살아서 돌아가야겠어요. 세희가 무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무진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켜줘야 할 연약한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싸울 전우가 생긴 기분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제 뒤만 따라오십시오. 무진은 배낭에서 연막탄과 섬광탄을 꺼내 양손에 쥐었습니다. 밖에서는 박상령의 목소리가 다시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무진, 인내심의 한계가 온다. 3초 준다. 셋, 둘, 하나. 진입해. 지금입니다. 무진이 산장 창문을 깨고 밖으로 연막탄을 던졌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산장 주변을 뒤덮었죠. 당황한 군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무진은 세희의 손을 잡고 산장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이퍼가 뒷문 기둥에 기대어 서서 사악하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앞문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쥐새끼는 뒷구멍을 좋아하네. 바이퍼가 단검을 역수로 쥐고 무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무진은 세희를 뒤로 밀치며 바이퍼의 칼날을 전술 장갑 낀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챙하는 금속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죠. 먼저 가요. 절벽 쪽으로 뛰어요. 무진이 소리치며 바이퍼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습니다. 세희는 망설이지 않고 산장 뒤편으로 달렸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인질이 되면 무진까지 죽게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무진은 바이퍼의 맹공을 쳐내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바이퍼의 칼놀림은 예리했지만 분노로 무장한 무진의 기세는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무진이 바이퍼의 팔을 꺾으며 어깨로 밀어붙이자 바이퍼가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틈을 타 무진은 세희가 사라진 숲길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잡아, 쏘라고. 뭐 하는 거야? 박상령의 고함 소리와 함께 총성이 빗발쳤습니다. 타다탕, 타탕. 총알이 나무 껍질을 찍고 무진의 발치에 박혔습니다. 무진은 지그재그로 달리며 세희가 기다리고 있는 절벽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로 아래에는 며칠간 내린 비로 불어난 계곡물이 성난 짐승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세희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무진 씨,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뒤에서는 박상령의 부대와 바이퍼가 헐레벌떡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상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꼬리군. 이무진 거기서 뛰어내리면 시체도 못 건진다. 순순히 여자를 넘겨. 무진은 세희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 믿습니까? 세희가 고개를 들어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세희는 떨리는 손으로 무진의 옷자락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믿어요. 당신이라면. 그럼 뜁니다. 무진은 미리 바위 틈에 박아두었던 비상용 레펠 와이어를 한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세희와 함께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미친 새끼, 쏘라고. 박상령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는 순간 무진이 설치해둔 소형 폭탄이 터졌습니다. 콱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추격자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무진과 세희는 폭포수 같은 물보라 속으로 자유를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두 사람의 몸을 집어삼켰지만 맞잡은 두 손만은 절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냥감이 아닌 복수를 위해 돌아올 포식자가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디찬 계곡물이 두 사람의 몸을 집어삼켰다가 뱉어낸 곳은 하류의 어느 으슥한 자갈밭이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에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물먹은 옷가지는 천근만근 무겁게 몸을 짓눌러 왔죠. 이무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가로 기어 올라와 축 늘어진 강세이를 바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세이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덜덜 떨고 있었어요. 무지는 주변을 빠르게 스캔하여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녀를 안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세희 씨, 정신 차리세요. 잠들면 안 됩니다. 저체온증이 올 수 있어요. 무진이 세이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불렀지만 세이는 춥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무진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무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젖은 상의를 벗어 물기를 짜내고 다시 세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난로였으니까요. 무진의 단단한 가슴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세이의 몸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세이의 떨림이 잦아들었고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떠 자신을 안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무진의 눈동자가 오직 자신만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무진 씨, 왜 그랬어요? 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세이의 물기에 젖은 목소리에 무진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잖습니까? 지키겠다고.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 짧고 단호한 한마디가 세이의 심장 깊은 곳을 강타했습니다. 평생을 돈과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 틈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대가 없이 목숨을 걸어준 사람은 부모님 이후로 무진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세이는 무진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남자에게 진 빚을 갚겠노라고, 그리고 저들을 무너뜨리고 이 남자를 지켜주겠노라고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무진의 안내로 인적이 드문 국도변까지 이동한 그들은 낡은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세이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입니다. 잠긴 목소리, 울다 지친 듯한 한영준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이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누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실장님, 접니다. 블루 다이아몬드는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헉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세이와 한 실장만이 아는 비밀 암호였으니까요. 아, 아가씨? 정말 아가씨입니까? 살아계셨군요.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실장의 오열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세이는 눈물을 훔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 시간 없어요, 실장님. 최연우가 내 장례식을 치르고 있죠? 지금 당장 안전하게 숨을 곳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격할 준비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비밀 안전가옥이 있습니다. 지금 좌표를 불러드릴 테니 거기로 오십시오. 최 상무 눈을 피해 제가 먼저 가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한 실장이 불러준 주소를 외운 세이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요, 무진 씨. 이제 숨바꼭질은 끝내러 가야죠. 두 사람은 지나가는 화물 트럭을 얻어 타고 도심 외곽에 위치한 고급 주택단지로 잠입했습니다.
한 실장이 안내한 안전가옥은 겉보기엔 평범한 별장 같았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통신 장비가 갖춰진 요새였습니다. 미리 도착해 있던 한영준 실장은 세희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가씨, 이 못난 놈이 아가씨를 지키지 못해서 그 험한 꼴을 당하게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일어나세요, 실장님. 실장님 잘못 아니에요.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라 최연우 그 자식 목을 칠 칼을 갈아야 할 때라고요. 세희는 한 실장을 일으켜 세우고 무진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내 생명의 은인, 이무진 씨예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전 이미 북한산 흙바닥에 묻혀 있었을 거예요. 한 실장은 무진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무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내하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최연우가 내일 오전 10시에 발인한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최연우가 이미 그룹 회장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무진은 안전가옥의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을 풀었습니다. 그는 한 실장이 가져온 최연우의 법인 카드 내역과 병원 기록들을 모조리 스캔하기 시작했죠. 제가 최연우가 제출한 사망 진단서와 유전자 검사 기록을 해킹해서 원본과 대조하겠습니다. 가짜 시신이라는 증거 확실하게 만들어드리죠. 타닥타닥 키보드 치는 소리가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이 세희는 욕실에서 며칠간 묵은 흙먼지를 씻어내고 나왔습니다. 한 실장이 준비해둔 검은색 정장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처럼 차갑고도 고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죽었다 살아 돌아온 상속녀의 귀환, 그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는 없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모니터를 보던 무진의 표정이 급격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무진의 연락책인 김도훈 소령이 군 내부망에서 빼돌려 보내온 암호화 파일이 막 해독된 참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진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깜짝 놀란 세희와 한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진 씨? 왜 그래요? 무슨 문제 있어요?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피해 수요일 작전 자금 출처라는 문서가 떠 있었고 자금 제공자란에 선명하게 최연우 차명 페이퍼 컴퍼니 제우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수령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상령 준장이었죠. 최연우였어. 내 팀원들을 죽인 작전, 그 작전을 사주한 물주가 바로 최연우였어. 무진의 눈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최정예 요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몰살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무진은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깟 돈 때문에 내 동료들이 가족 같은 녀석들이 개죽음을 당했어. 무진의 절규에 세희가 다가가 그의 떨리는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그 상실감이 얼마나 깊은지 뼛속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세희는 무진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해요, 무진 씨. 당신 혼자 아니에요.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의 적은 같아요. 최연우 그리고 박상령. 그 두 사람 우리가 함께 무너뜨려요. 세희의 온기가 분노로 차갑게 식어가던 무진의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무진은 거친 숨을 고르며 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죠. 내가 당신의 칼이 될게요. 당신은 나의 방패가 되어줘요. 우리 반드시 이깁시다. 세이의 말에 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복수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정의 구현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인 D-데이가 다가오고 있었죠. 무진은 세이가 입을 드레스 소매 단추를 뜯어내고 그 안에 쌀알 만한 크기의 칩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도훈 소령이 보내준 소형 EMP 발생 장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단추가 좀 특이하네요. 세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자 무진이 설명했습니다. 비상용입니다. 내일 장례식장에는 박상령의 부하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포위되거나 통신이 차단당하면 이 단추를 누르십시오. 반경 50m 내의 모든 전자기기가 일시적으로 마비될 겁니다. 그때가 탈출하거나 반격할 타이밍입니다. 무진은 꼼꼼하게 바느질을 마친 뒤 드레스를 세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군번줄을 풀었죠. 2개의 인식표가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무진은 망설임 없이 세이의 손을 잡고 그 위에 군번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무진 씨 거잖아요. 군인에게 인식표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차고 나머지 하나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무진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이걸 돌려받을 때까지 저는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도 반드시 살아서 저에게 이걸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사랑 고백보다 더 진한 생명의 맹세였습니다. 세이는 군번줄을 꽉 쥐고 무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다가올 태풍을 견뎌낼 힘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찬란한 햇살이 안전가옥의 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은 이무진이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훤칠한 키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냉철한 눈빛은 마치 영화 속 비밀 요원 그 자체였죠. 그 뒤를 이어 강세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아한 블랙 드레스에 책 넓은 모자를 쓰고 목에는 최연우가 그토록 탐냈던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무진의 군번줄을 옷 속에 감춘 채였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영준 실장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검은색 리무진의 문을 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회장님? 세이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당신의 자리로. 세이는 무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해 보였죠. 이제 곧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힐 시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상속녀가 자신의 장례식장에 살아서 걸어 들어가는 전대미문의 쇼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특실은 대한민국 상위 1%가 모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화려하고 북적였습니다. 복도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그 꽃향기는 역겨울 정도로 진동하고 있었죠. 검은색 상복을 입은 최연우는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들의 손을 이리리 잡으며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고통스러울 지경이었어요. 이 장례식은 강세희를 떠나보내는 추모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대한그룹의 새로운 주인임을 선포하는 대관식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최연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의 소란이 잦아들고
엄숙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지 않고 짐짓 떨리는 목소리로 즉흥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제 사촌 동생, 세희가 이렇게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불에 타버린 차를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연우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자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맨 앞줄에는 군복을 입은 박상령 준장이 앉아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아주 짧고 은밀한 눈짓이 오갔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희가 남긴 유지를 받들어 이제 제가 대한그룹을 이끌어 최연우가 야심차게 경영권 승계를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지직 강렬한 파열음과 함께 단상 뒤편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의 추모 영상이 끊겼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최연우가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자 검은 화면 위로 낯선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으며 서 있는 킬러 바이퍼의 모습, 그리고 차가운 빗속에서 들려오는 최현우의 목소리. 숨통은 확실히 끊어놓은 거야? 땅속에 썩히기엔 주인이 너무 불쌍하지.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챙겨와. 스크린을 통해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살인 교사 음성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당장 끄라고. 최연우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방송실은 이미 이무진의 해킹으로 제어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의 육중한 양쪽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죽어서 관 속에 있어야 할 상속녀 강세희가 살아서 걸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상복이 아닌 우아하고 강렬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완벽한 수트 차림의 이무진이 그림자처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야? 강세의 상무가 살아있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는 인파 사이를 세희는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또각, 하이힐 소리가 장례식장의 정막을 깨며 최현우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단상 아래 도착한 세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최현우를 차갑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빠, 표정이 왜 그래? 죽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아? 너, 어떻게? 최현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뻥긋거릴 때 세희는 단상으로 올라가 최현우의 뺨을 전력으로 올려붙였습니다. 짝!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마이크를 통해 장내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최현우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가가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이건 나를 차가운 빗속에 생매장한 대가야. 세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뜯어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가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보세요. 저 관 속에 있는 시신은 제가 아닙니다. 최현우가 어디선가 구해온 신원 미상의 시체라고요. 세희의 외침에 기자들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명백한 조작 증거 앞에서 최현우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경호원, 뭐해?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최현우의 고함에 장례식장 외곽에 대기하고 있던
사설 경호원 수십 명이 단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경호원이 아니라 최현우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죠. 세희가 움찔하려는 찰나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이무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진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여자한테 손끝 하나 못 댄다. 선두에 있던 덩치 큰 경호원이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곤봉을 빼앗아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무진은 좁은 단상 위에서 춤을 추듯 유려한 몸놀림으로 경호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꽂힐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발차기 한 방에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인간 병기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무력 시위였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객석에 있던 박상령이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또 다른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장군님, 이번 일만 잘 처리해 주시면 스위스 계좌로 잔금 입금하겠습니다. 이무진 그 쥐새끼도 같이 처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박상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망치려던 박상령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무진은 마이크를 잡고 박상령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박상령, 내 동료들을 팔아먹은 돈으로 산 계급장이 아주 번쩍거리는군. 거기 딱 서 있어. 진짜 헌병대가 오고 있으니까.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 경찰들이 최현우와 경호원들을 포위했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있던 킬러 바이퍼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경찰 몇 명이 그 뒤를 쫓아나갔죠. 최현우는 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로도 발악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대한그룹 회장이 될 사람이야. 이거 안 나? 세희는 끌려가는 최현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무진에게 받았던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군번줄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회장, 꿈깨. 당신은 이제 살인미수범일 뿐이야. 그리고 이사회가 방금 긴급 안건을 통과시켰어. 당신 해임안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니까. 최현우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강세희, 네가 이긴 것 같지?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야. 최현우와 그 일당들이 연행되어 나가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주주들과 이사들이 세희에게 몰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상무님, 아니 회장님, 무사하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저희는 최현우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디 선처를. 세희는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힘이 필요했기에 짐진 여유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자세한 이야기는 회사에서 하시죠.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상황이 정리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의 소란이 가라앉았습니다. 세희와 무진은 텅 빈 VIP 대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두 사람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죠. 한영준 실장이 눈치 빠르게 샴페인 두 잔을 가져다 놓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세희는 샴페인 잔을 들어 무진에게 건넸습니다. 무진 씨, 오늘 정말 영화 같았어요.
당신 없었으면 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진은 쑥스러운 듯 잔을 부딪히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 뺨 때리는 소리 밖에서 듣기에도 아주 통쾌하던데요. 아, 손바닥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사람 때리는 일 안 하고 싶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며칠간의 지옥 같은 도주 끝에 처음으로 찾아온 평온한 순간이었죠. 세인은 무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무진 씨, 부탁이 있어요. 이 일이 다 끝나더라도 제 곁에 있어주면 안 될까요? 경호 팀장이든 비서든 아니면 그냥 제 사람으로요. 세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무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던 자신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손을 내미는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이 벅차오르게 만들었죠. 무진은 세이의 손을 꽉 마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제 인식표 아직 당신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돌려받을 때까진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낭만 없게. 세이가 짐짓투정을 부렸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달콤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걸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로 호송되던 최연우의 차량이 인적 드문 국도변에서 멈춰 섰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것은 군용 트럭 한 대였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무장군인들이 호송 경찰들을 제압하고 최연우가 탄 뒷문을 열었습니다. 수갑을 찬 최연우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상령의 신복이자 그림자위원회의 행동대장인 김대령이었습니다. 상무님, 박 장군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직 쇼는 끝나지 않았다고 전해달라시더군요. 최연우는 수갑이 풀린 손목을 문지르며 광기 어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날 순 없지. 강세희, 그리고 이무진. 내가 지옥을 보여주마. 최연우는 김대령이 건네준 위성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상령의 다급하지만 도끼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상무, 플랜 B를 가동한다. 이무진 그놈, 단순한 탈영병이 아니라 국가 기밀을 빼돌려 북으로 넘기려던 이중 간첩으로 만들 거야. 언론사들 준비시켜. 하하, 역시 장군님 스케일이 다르시네요. 간첩이라. 재벌 상속녀가 간첩이랑 놀아났다? 이거 국민들이 아주 좋아할 막장 드라마가 되겠는데요. 최연우는 빗속에서 미친 듯이 웃어젖혔습니다. 그의 뒤로 수십 대의 군용 트럭이 라이트를 켜며 대기하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사설 경호업체가 아닌 박상령이 불법적으로 동원한 진짜 특수부대 병력이었습니다. 세이와 무진이 샴페인을 기울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그들을 덮칠 더 거대하고 끔찍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개인의 복수국을 넘어 국가 권력과 자본이 뒤엉킨 거대한 재난으로 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달콤한 여운은 채 반나절을 가지 못했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강세희의 저택 거실을 비추기가 무섭게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긴급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 앵커는 상기된 얼굴로 자극적인 자막들을 쉴 새 없이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충격 단독. 상속녀 강세희, 북한 공작원과 내연 관계 의혹. 죽었다 살아온 상속녀, 알고 보니
테러리스트의 자금줄? 국군정보사령부 이무진 상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로 긴급 수배.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세희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평온했던 아침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죠. 옆에 서 있던 이무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조작된 무진의 군복무 기록과 북한 고위층과 접촉했다는 위조 사진들이 증거 자료라며 버젓이 송출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간첩이라니? 무진 씨가 테러리스트라니? 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진은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박상령입니다. 최연우와 손잡고 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겁니다. 여론을 조작해서 절 고립시키려는 수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 밖에서 요란한 헬기 소리와 함께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 있는 이무진, 즉시 투항하라. 너는 포위됐다. 반항하면 사살하겠다. 세희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니 집 주변은 이미 군 헌병대와 검찰 특수부 차량들로 겹겹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저택 정문을 향해 진열을 갖추고 있었고 그 뒤로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세희는 격분하여 인터폰을 집어들고 사설 경호팀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문 막아. 내 허락 없이는 경찰이든 군인이든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해. 회장님, 영장을 들고 와서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게다가 언론이 보고 있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여론이 더 악화됩니다. 보안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세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한영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실장님, 지금 당장 법무팀 가동해서 언론 통제하고 가처분 신청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 한 실장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조금 전 회장님의 모든 계좌와 그룹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테러 자금 지원 방지법이라나 뭐라나. 지금 회사 자금줄이 다 막혔습니다. 게다가 이사회에서도 회장님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뭐라고? 최연우가 잡혀갔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해? 최연우 쪽 라인 이사들이 여론을 핑계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세희는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무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개죽음이거나 평생 간첩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때 무진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무진이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자 영상 통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것은 공포에 질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의자에 묶여 있는 여동생 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킬러 바이퍼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오빠. 수아야. 무진이 비명을 지르듯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이퍼는 수아의 머리채를 잡고 카메라에 들이대며 낄낄거렸습니다. 어이, 이무진 상사. 뉴스 보니까 아주 스타 되셨더라. 근데 어쩌냐? 내 동생은 오빠가 간첩인 줄도 모르고 학교 잘 다니고 있던데? 박두식? 내 동생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널 찢어 죽일 거야. 말이 많네. 긴 말 안 한다. 지금 당장 혼자서 네가 복무했던 부대 근처 폐공장으로 튀어와. 경찰 달고 오거나 늦으면
내 동생 손가락부터 하나씩 배달 갈 거니까. 뚝. 화면이 꺼졌습니다. 무진은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냉철했던 이성인 마비되고 머릿속은 오직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세희가 다급하게 무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요? 함정인 거 알잖아요. 나가면 죽어요. 수아가, 내 동생이 잡혀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안 돼요. 가면 당신도 죽고 수아도 죽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김도훈 소령한테 연락하면 되잖아요. 도훈이는 이미 체포됐습니다. 아무도 우릴 도와줄 수 없어요. 나요. 무진이 세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다시 무진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같이 가요. 당신 혼자 못 보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했잖아. 무진은 세희의 눈물 젖은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무진은 세희를 번쩍 안아들고 서재 안쪽에 숨겨진 패닉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희를 안에 내려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죠. 무진 씨, 문 열어. 이거 안 열어? 미안합니다. 당신만이라도 살아야 제가 맘 편히 싸웁니다.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무진은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세희의 절규를 뒤로하고 비밀 통로를 통해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도착한 폐공장은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2층 난간에 묶여있는 수아와 그 아래 진을 치고 있는 수십 명의 용병들이 보였습니다. 왔냐? 쥐새끼. 바이퍼가 쇠파이프를 손에 탁탁 치며 걸어 나왔습니다. 무진은 주변을 둘러볼 새도 없이 달려드는 용병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퍼, 우당탕. 무진의 주먹이 용병의 턱을 부수고 발차기가 상대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무진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난전 속에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고 바이퍼를 향해 전진했죠. 하지만 바이퍼는 비열했습니다. 그는 무진이 용병들을 거의 다 제압해갈 무렵 2층 난간으로 올라가 수아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동작 그만. 더 움직이면 내 동생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칠 텐데. 무진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수아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으며 울고 있었죠. 오빠, 안 돼. 도망가. 무릎 꿇어. 바이퍼의 명령에 무진은 이를 악물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용병들이 달려들어 무진을 개머리판으로 가격했습니다. 퍽! 무진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무차별적인 구타가 쏟아졌습니다. 바이퍼는 킬킬거하며 휴대폰을 꺼내 이 참혹한 광경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송되는 곳은 바로 세희가 갇혀있는 패닉룸의 모니터였죠. 패닉룸 안에서 세희는 모니터를 통해 무진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화면 속 무진은 만신창이가 된 채로도 수아를 쳐다보며 웃어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패닉룸의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최현우였습니다. 어때? 감동적인 남매상봉이지? 내 기사가 죽어가는데 구경만 할 거야? 최현우, 넌 악마야. 원하는 게 뭐야? 다 줄게. 제발 그 사람 살려줘. 세희가 울부짖자 최현우가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해. 네가 가진 모든 것.
경영권 포기 각서랑 주식 양도 증서에 도장 찍어서 들고 나와. 지금 당장 10분 준다. 안 그러면 내 눈앞에서 이무진 목을 잘라버릴 테니까. 세인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어 서류를 꺼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돈도 회장직도 목숨도 무진보다 소중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세인은 패닉룸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탈주범 신세임에도 뻔뻔하게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최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내 사랑스러운 동생. 결정은 빨라서 좋네. 세인은 서류 뭉치를 최현우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가져가. 다 네가 처먹으라고. 약속대로 그 사람 풀어줘. 최현우는 바닥에 떨어진 각서를 주워 꼼꼼히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아주 완벽해. 그럼 이제 약속을 이행해야지. 최현우는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그러자 현관문이 열리며 박상령의 부하들이 들어와 세희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풀어준다고 했잖아. 풀어준다고 했지. 안 죽인다고는 안 했잖아. 그리고 너랑 나도 아직 끝내야 할 데이트가 남았고. 최현우가 세희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낭만적인 추억이 깃든 곳으로 가야지. 북한산. 이번엔 진짜로 깊게 묻어줄게. 세희는 끌려나가면서도 휴대폰 화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진 씨, 살아남아요. 제발 살아서. 화면 너머 폐공장에서 피범벅이 된 무진은 최현우에게 끌려가는 세희의 모습을 보고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으아, 최현우, 죽여버릴 거야. 널 찢어 죽여버릴 거야. 무진이 바닥을 기어가며 몸부림쳤지만 바이퍼가 그의 머리를 군화발로 지시겨 눌렀습니다. 동생은 인질로 잡히고 사랑하는 여자는 다시 사지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 무진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찾아온 두 번째 악몽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폐공장의 차가운 바닥 위, 이무진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롭게 깨어 있었죠. 킬러 바이퍼가 강세희를 처리하겠다며 자리를 비운 것은 놈의 최대 실수였습니다. 무진은 감시하던 용병들이 낄낄거리며 한눈을 파는 사이 뒷짐 결박된 손가락을 비틀어 허리춤에 숨겨둔 특수 칼날을 꺼냈습니다. 손목이 찢어지는 고통이 따랐지만 동생 수아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보며 이를 악물고 참아냈어요. 툭! 두꺼운 케이블 타이가 끊어지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용병 하나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다가왔습니다. 어이, 쥐새끼. 아직 살아있냐? 끈질긴 놈이네. 그 순간 무진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하는 단말마도 지르지 못한 채 용병의 목이 꺾였죠. 무진은 쓰러지는 놈의 품에서 권총을 빼앗아 순식간에 나머지 두 놈의 미간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탕, 탕. 총성이 공장을 울리기도 전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무진은 2층 난간으로 뛰어 올라가 묶여있는 수아의 포박을 풀었습니다. 오빠 피가 너무 많이 나. 어떡해. 수아가 울음을 터뜨리자 무진은 피 묻은 손으로 동생의 뺨을 감싸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오빠 안 죽어. 수아, 너 먼저 여기서 나가서 경찰서로 가. 알았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무진은 수아를 공장 뒷문으로 내보낸 뒤 자신의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붉은색 LED가 빠르게 전멸하고 있었죠.
그것은 김도훈 소령이 체포되기 전 심어둔 데드맨 스위치가 작동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 군 내부망과 전국의 방송사에 최현우와 박상령의 비리 증거가 자동으로 뿌려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기다려, 강세희. 무진은 공장 앞에 세워진 용병들의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음이 포효하며 북한산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산 정상 부근의 으슥한 공터. 최현우는 세희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를 생매장했던 바로 그 구덩이 앞이었죠. 폭우는 그쳤지만 산속의 밤 공기는 살을 벨듯이 차가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남매의 영원한 이별 장소야. 어때? 감회가 새롭지? 최현우가 광기 어린 눈으로 웃으며 세희를 구덩이 쪽으로 밀쳤습니다. 세희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넘어진 척하며 드레스 소매 끝에 달린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진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건네준 마지막 무기, 소형 EMP 발생 장치였죠. 최현우, 이거 나.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이미 다 끝났어. 끝나긴 뭐가 끝나? 이무진은 죽었고 넌 여기서 실종될 거야. 그리고 난 슬픔을 딛고 일어선 회장이 되겠지. 시나리오 완벽하지 않아? 최현우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강력한 LED 조명을 세희의 얼굴에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눈이 부셔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세희는 무진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반경 50m 내의 모든 전자기기가 마비될 겁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래, 기회는 지금이야. 세희는 망설임 없이 단추를 꾹 눌렀습니다. 피잉 마이너스. 고막을 찢는 듯한 고주파 소음과 함께 세희를 비추던 강력한 조명들이 퍽 소리를 내며 터져나갔습니다. 최현우의 부하들이 들고 있던 무전기에서도 스파크가 튀었고 공터는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뭐야? 불이 왜 이래? 야, 라이트 켜. 당장 켜라고. 최현우가 당황해 고함을 질렀지만 누구의 손전등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암흑, 그것은 세희에게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에 익숙해지지 못한 최현우의 정강이를 잇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아! 최현우가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지자 세희는 구덩이 반대편 숲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육군 본부 상황실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김도훈 소령이 유포한 파일들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박상령 준장, 재벌 3세 최현우로부터 50억 수수 및 청부살인 공모, 이무진 상사 간첩 조작 사건의 전말이라는 헤드라인이 뉴스 특보로 깔리고 있었습니다. 집무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승리를 만끽하던 박상령은 사색이 되어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방송국에 전화해서 끊어. 전원 차단해. 하지만 부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군님, 이미 늦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체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그림자 위원회의. 쾅! 집무실 문이 박살나며 헌병대 특수임무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박태수 준장, 당신을 군형법 위반, 내란 음모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차가운 수갑이 박상령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꼴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다고 믿었던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북한산, 어둠이 내려앉은 숲속은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최연우의 부하들은 전자기기가 먹통이 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때 숲속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퍼!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용병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 이무진이었습니다. 그는 야간 투시경도 없이 오직 감각만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분노로 타오르는 그의 주먹은 쇠망치보다 단단하고 빨랐죠. 귀신이야. 도망쳐. 겁에 질린 용병 하나가 도망치려 했지만 무진은 순식간에 그의 뒤를 잡아 목덜미를 가격했습니다. 털썩. 주변을 정리한 무진은 세이가 숨어있을 정상 부근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킬러 바이퍼였습니다. 그는 EMP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날로그 단검 두 자루를 양손에 쥐고 섬뜩하게 웃고 있었죠. 쥐새끼가 기어이 여기까지 왔네? 끈질긴 건 인정해주지. 비켜라. 널 상대할 시간 없다. 아니, 여기서 내 제삿날을 만들어주마. 이번엔 운이 안 따를걸? 바이퍼가 뱀처럼 튀어나오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무진은 상체를 뒤로 젖혀 간발의 차로 칼날을 피했지만 뺨에 긴 생채기가 났습니다. 부상당한 몸으로 정면 승부는 불리했습니다. 바이퍼는 그 점을 노리고 무진의 옆구리 상처를 집요하게 공격해왔죠. 흑! 무진이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서자 바이퍼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라. 칼날이 무진의 심장을 향해 쇄도하는 찰나 무진은 피하는 대신 앞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전술이었습니다. 칼이 무진의 어깨를 뚫고 들어왔지만 무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이퍼의 팔을 잡아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두득.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바이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건 내 동료들의 몫이다. 무진은 바이퍼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친 뒤 그를 들어 올려 절벽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바이퍼의 비명 소리는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멀어지며 사라졌습니다. 무진은 어깨에 박힌 칼을 뽑아 던지고 피를 흘리며 다시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벽 끝,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길에 세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돌덩이를 든 최연우가 헐떡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죠. 어디 숨었나 했더니 제 무덤 찾아왔네. 이리 와. 같이 죽자고. 최연우가 돌을 높이 쳐들고 세이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탁! 누군가 최연우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최연우가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하지만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눈을 번뜩이는 이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손 치워. 더러우니까. 무진은 최연우의 손목을 꺾어 돌을 떨어뜨리게 한 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퍼! 최연우는 이가 부러지고 코피를 쏟으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해. 바이퍼는? 내 부하들은? 지옥으로 먼저 보냈다. 너도 곧 따라가게 될 거야. 무진이 최연우를 향해 다가가자 최연우는 공포에 질려 절벽 끝으로 기어갔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대한그룹 회장이야. 그때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 소리와 함께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두두두두두. 여기는 경찰 특공대다. 최연우, 당신은 완전히 포위됐다.
즉시 저항을 멈추고 투항하라. 산 아래쪽에서도 수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들이닥치며 최현우를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빛에 노출된 최현우는 사방이 막혔음을 깨닫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 세상인데. 내가 왕인데.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실성한 듯 웃어젖히다 달려든 특공대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여왔고 그의 야망은 북한산 흙바닥 위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무진은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리는 세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세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무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이 오늘따라 세상에서 가장 잘생겨 보였죠. 무진 씨, 살아 있었네요. 세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진은 아픈 어깨도 잊은 채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약속했잖습니까? 인식표 돌려받으러 온다고. 바보, 진짜 바보야. 세희는 무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진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멀리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악인들은 단죄받았으며 무너진 줄 알았던 그들의 세상은 다시 견고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투명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두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려 했던 최현우와 군복 뒤에 숨어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박상령이었죠.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현우는 자신의 사촌 동생을 살해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내란을 음모하고 무고한 시민을 테러리스트로 조작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탕, 탕, 탕. 판사봉이 3번 울리는 순간 법정 안은 환호와 탄식으로 뒤섞였습니다. 최현우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기징역이라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대한그룹 회장이야. 너희들이 감히 나를 심판해? 이거 안 나?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발악하는 최현우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그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방청석에 앉아 있는 강세희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죠. 강세희, 네가 이긴 것 같지?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넌 죽어. 반드시 죽일 거야. 하지만 세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옆에 앉은 이무진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짖는 개는 무섭지 않다고 했나요? 이제 보니 정말 그렇네요. 무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세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저 목소리 들을 일 없을 겁니다. 가시죠. 회장님 취임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최현우와 박상령이 호송차에 실려가는 비참한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국의 전광판에 생중계되었고 시민들은 정의가 구현된 순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후 2시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 단상에 오른 강세희는 더 이상 연약한 비운의 상속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룹의 정식 회장으로서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임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부로 대한그룹 내 최연우 라인은 없습니다. 비자금 조성, 불법 청탁에 가담했던 임원 30명은 전원 해임 조치합니다. 또한 그들이 횡령한 자금은 전액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지만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희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희는 한영준 실장을 단상으로 불러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웠던 시기, 제 곁을 지켜준 한영준 실장님을 그룹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한영준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세희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죠. 회장님, 목숨을 바쳐 보필하겠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세희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무진과 마주했습니다. 무진은 이제 군복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국방부 장관 명의의 훈장증과 소령 특진 임명장이 놓여 있었죠. 세희가 훈장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특진의 훈장까지 군인으로서 최고의 명예잖아요. 복귀하면 영웅 대접받을 텐데. 무진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예는 죽은 제 동료들이 받아야 할 몫입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은 자로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임무가 생겼으니까요. 더 중요한 임무요? 그게 뭔데요? 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대답했죠. 당신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당신 곁에 있는 게 저한텐 더 큰 명예입니다. 세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참. 김도훈 소령님은요? 그분도 전역하셨다면서요? 네, 그 친구도 군 생활에 회의를 느꼈는지 옷을 벗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 제의를 좀 했습니다. 우리 그룹 보안 총괄 사장 자리 아직 비어 있죠? 어머, 인사권 침해 아닌가요? 이무진 씨 추천이라면 특별히 검토해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곳, 북한산 자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끔찍한 매장터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폐초소와 무진의 어두웠던 지하 벙커는 완전히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유리 온실과 하얀 별장이 들어서 있었죠. 별장 앞 정원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여동생 수아가 밝은 표정으로 쌈을 싸서 세희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어요. 언니, 해봐요. 제가 싼 건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 우리 수아가 주니까 더 꿀맛이네. 세희는 수아를 친동생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납치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했던 수아는 세희의 전폭적인 지원과 무진의 사랑 덕분에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영준 부회장과 김도훈 사장이 맥주잔을 부딪히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죠. 피보다 진한 유대로 묶인 이들이야말로 세희가 얻은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노을이 북한산을 붉게 물들릴 무렵 무진은 세희에게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과는 달리 지금은 따스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죠. 그때 기억나요? 무진 씨가 저 흙더미 속에서 꺼내줬을 때 세희가 숲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죠. 당신이 숨을 쉬지 않았을 때 제 심장도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무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연우가 훔쳐갔다가 경찰 압수품에서 되찾아온 영롱한 빛을 내뿜는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무진은 세희의 뒤로 다가가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보석이 피부에 닿았지만 무진의 손길은 그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이 목걸이보다 당신이 더 빛납니다. 다시는 절대로 당신이 어둠 속에 묻히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걸고 맹세합니다. 무진이 세희의 어깨를 돌려 세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벌가의 상속녀로서 수많은 청혼을 받아봤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남자의 고백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영원한 당신의 보디가드가 되고 싶습니다. 세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세희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군번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무진의 목에 다시 걸어주며 그 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신도 약속해요. 나보다 먼저 죽지 않겠다고. 내 허락 없이는 다치지도 않겠다고. 무진은 환하게 웃으며 세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명받들겠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배경으로 영화 같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드론이 날아오르며 아름다운 북한산의 정경과 그 속에 녹아든 연인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또 다른 악인들이 나타나겠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안식처가 되었으니까요. 세희는 그룹의 수익금 절반을 출연해 무진의 죽은 동료들을 기리는 블랙타이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화면은 다시 별장 정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카메라 앵글은 서서히 멀어지며 북한산의 웅장한 능선을 비추었습니다. 비극을 희망으로, 복수를 사랑으로 바꾼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진짜 행복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니까요. 화면 하단에 흐르는 엔딩 자막과 함께 이무진과 강세희가 손을 잡고 숲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 속 생매장당했던 절망의 밤부터 서로를 구원하며 마침내 따스한 햇살 아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두 사람의 긴 여정 어떠셨나요? 흑수저 특수요원 이무진과 재벌 상속녀 강세희. 전혀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이 만나 죽음보다 깊은 어둠을 뚫고 피워낸 이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믿음이 가진 위대한 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마저 버렸던 최연우의 비참한 몰락과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낸 무진과 세희의 벅찬 해피엔딩. 이 권선징악의 결말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카타르시스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극을 희망으로 바꾼 두 주인공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든든한 내 편과 빛나는 내일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호흡의 이야기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울고 웃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 드라마가 더욱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